너는 평생 종년일 뿐이야. 조선시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3살 떡을 팔며 근근히 살아가던 가난한 아이였죠. 아버지는 죽기 전 기묘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머지않아 한양의 큰 어른이 너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좌의정 대감이 장터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관상을 보는 순간 대감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왕후의 상이다. 하지만 대감댁에 들어간 소녀를 기다린 건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정실 부인과 딸은 그녀를 종처럼 부려먹으며 모욕했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의 양녀가 되겠다는 꿈은 꾸지도 마. 얼음 언 개천에서 빨래를 하고 누명을 쓰고 매일 밤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천안 떡장수 소녀에서 궁궐 여관으로 운명을 바꾼 한 소녀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전라도 나주 숙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초가집들이 낮게 엎드려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었고 비가 오면 길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그 마을 한쪽 끝, 남향으로 지어진 초가 한 채가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문풍지는 찢어져 바람이 드나들었고 마당의 흙은 오래도록 비를 맞지 못한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거친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춘택, 마흔 중반의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 서당에서 천자문을 가르치던 훈장이었으나 지금은 병마에 시달려 일어서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함몰된 눈동자,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쑥과 약초향이 가득했으나 그마저도 더 이상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곁에는 13살 소녀 혜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삼키며 애써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어머니가 곧 약을 구해 오실 거예요. 남춘택은 희미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진아,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비가 이제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춘택은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힘이 다한 손이었지만 그 악령만은 간절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마지막이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춘택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예리한 광채였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밤, 아비는 꿈을 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연못 위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올랐는데 그 꽃이 불처럼 붉게 타올랐다. 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다. 먼 훗날 큰 집으로 들어갈 것이니 절대 막지 말라.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머지않아. 남춘택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양의 큰 어른이 너를 찾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가 오면 반드시 따라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저 하늘의 뜻을 따르거라. 아버지, 그것이 내 운명이다. 남춘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결이 창호지를 스치듯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혜진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초가집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등잔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소분이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약 한 첩이 들려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분은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영감,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늦었어요. 혜진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두 모녀의 울음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사흘 뒤 남춘택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으나 가난한 집안이라 상을 제대로 치를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초라한 관 하나에 몸을 뉘이고 뒷산 언덕에 묻었습니다. 혜진은 흙을 한 삽뜨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큰 어른이 저를 찾아오신다면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혜진과 소부는 더욱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소부는 장터에 나가 떡을 팔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텼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등이 휘어도 딸만은 굶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혜진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떡 반죽을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쌀을 씻고 시루에 앉히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어머니와 함께 장터로 나가 떡을 팔았습니다. 혜진아, 너는 글을 배워야 한다. 어느 날 저녁 소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형편에 무슨 글 공부를요? 내 아버지의 유언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큰 집으로 가게 된다면 글을 모르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소부는 남편이 남긴 책 몇 권을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모두 아버지가 서당에서 쓰던 책들이었습니다. 혜진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장터에서 번 푼돈으로 기름을 아껴가며 글을 익혔습니다. 한자 한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연못 위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꽃잎은 희고 깨끗했으나 점점 붉은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는 연꽃. 그 순간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마라. 내 운명은 곧 열릴 것이다. 혜진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꿈, 제가 직접 본 것입니까?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가슴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더욱 열심히 글을 익히고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팔 때도 예의 바르게 손님을 대했고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혜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 천한 신분이지만 마음씨는 귀하구나. 아버지가 훈장이었으니 그래도 글은 좀 아는 모양이야. 하지만 저 집안이 일어설 날이 있을까? 혜진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 운명은 풀릴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이제 14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으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멀리 한양에서는 한 사람이 말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 이도현. 그는 지방 순시를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나주 땅을 밟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운명의 실이 서서히 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나주 고을 장터는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파는 아낙, 나무를 팔러 온 노파, 곡식을 지고 온 사내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싱싱한 조기요. 막 잡아온 조기. 고사리, 고사리 사가시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혜진과 소부는 한쪽 구석에 멍석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송편과 인절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송편이요. 쫄깃하고 맛있는 송편 사가시오. 소분이 손님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떡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이었지만 자세는 단정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양반인가 보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갓을 깊이 눌러쓰고 소박한 도포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채와 걸음걸이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렀습니다. 이도현, 한양 조정의 좌의정이었습니다. 그는 지방 순시를 나와 백성의 삶을 직접 보기 위해 관할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은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도연은 장터를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채소 파는 곳, 생선 파는 곳, 옷감 파는 곳. 그의 눈은 예리했지만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떡을 파는 모녀 앞이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혜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관상학을 익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의 기운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눈에 혜진의 이마가 들어왔습니다. 넓고 둥근 이마, 맑은 눈동자, 단정한 코와 인매. 무엇보다 그 눈빛 속에서 흐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왕후의 기운을 지녔구나. 도연은 속으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관상에서 귀한 상이란 단순히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 담긴 덕, 이마에 서린 지혜, 입가에 머무는 자비로움이 어우러져야 했습니다. 혜진은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송편이 맛있다 하니 한번 사볼까 하오. 소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포자락, 비단 두루마기, 그리고 위험 있는 풍채. 평범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예,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소부는 황급히 떡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 이 떡이 몇 개나 되오? 25개쯤 되옵니다. 그렇다면 전부 사겠소. 소분과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떡 전부를 산다니. 도연은 수행원에게 눈짓했고 수행원이 은자 몇 냥을 내놓았습니다. 떡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건 너무 많은 돈이옵니다. 소부는 손사래를 쳤으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한 것이 아니오. 정당한 값이오. 그리고 그는 시선을 혜진에게 돌렸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떡을 광주리에 담아 올렸습니다. 도연은 광주리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아이야, 이름이 무엇이냐? 혜진이라 하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혜진, 좋은 이름이로다. 그런데 내가 이 많은 떡을 다 어찌하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 물음에 답해 보시오. 만약 그대가 이 떡을 받았다면 어찌하겠소? 그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가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라면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 왜 그리하겠소? 도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대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으나 눈빛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떡은 배를 채우는 것이지만 나눔은 마음을 채우는 것이옵니다. 혼자 먹으면 배만 부르지만 함께 나누면 마음까지 부릅니다.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단순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덕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줬소. 그렇다면 이 떡을 그대에게 주겠소. 말한 대로 행하시오. 도연은 광주리를 다시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랐으나 곧 고개를 숙여받았습니다. 감사옵니다, 대감마님. 도연은 멀리 물러나 나무 그늘 아래 섰습니다. 수행원이 물었습니다. 대감, 어찌하시려고? 지켜보려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혜진은 어머니와 함께 광주리를 들고 장터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거지촌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혜진이 손짓하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떡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지 않게. 고맙습니다, 누나.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은 떡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행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덕을 베풀 줄 아는 아이로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점지한 아이로구나. 관상도 귀하고 마음도 귀하다. 이 아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다시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떡까지 나누어 주고 빈 광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잘 보았소, 혜진아. 도연이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드물거늘 그대는 그리하였소. 제가 한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혜진아, 그대는 글을 아느냐? 예. 아버지께서 조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소?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조금 읽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한 신분의 아이가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좋소. 내일 다시 오겠소. 그때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 도연은 그 말을 남기고 장터를 떠났습니다. 소부는 멍하니 서서 대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저분은 저를 주목하시는 걸까? 혹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큰 어른이신가? 그날 밤 도연은 관아 사랑채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밤바람이 창호지를 두드렸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관상으로 보아도 왕후의 상이요, 마음씨로 보아도 귀한 덕을 지녔다. 만약 제대로 가르친다면 큰 그릇이 될 것이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서 아이를 시험해 보리라. 그리고 만약 합당하다면 한양으로 데려가야겠다. 한편 초가집에서는 소분과 혜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아, 오늘 일이 예사롭지 않구나. 소분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놀랐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머지않아 한양의 큰 어른이 너를 찾을 것이다라고 하셨지. 혜진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혜진아,
만약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소분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그것이 내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연못 위에 또다시 연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불꽃이 아니라 환한 빛이 꽃잎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명이 시작된다. 준비하라. 혜진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도연은 약속대로 다시 장터로 나타났습니다. 수행원도 멀찍이 떨어뜨린 채 홀로 걸어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어제 그 대감님이시지? 떡집 처자를 찾아오신 것 같은데. 소분과 혜진은 어느 때처럼 멍석 위에 떡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도연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꿈이 떠올랐고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곳은 시끄러우니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어머님과 함께 내 처소로 오실 수 있겠소? 소부는 깜짝 놀랐으나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들은 도연을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사랑방. 도연은 두 모녀에게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먼저 물어보겠소. 혜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소? 소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으나 정직하고 덕을 중히 여기신 분이었습니다.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도연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내가 몇 가지 물음을 던지겠소. 솔직하게 답하면 돼요. 그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물이 넓으면 배가 안전하고 강물이 좁으면 배가 위태롭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소?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강물이 넓을수록 배가 안전하듯 마음이 넓은 자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마음이 좁으면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만 마음이 넓으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백성이 굶주리는데 임금이 잔치를 벌인다면 어찌해야 하오? 혜진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돌보는 자입니다. 만약 백성이 굶주리는데 잔치를 벌인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신하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 간언해야 하고 임금이 어질다면 스스로 깨달아 백성을 구해야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대가 귀한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겠소? 겸손입니다. 혜진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귀한 집안에 들어간다 해도 제 본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사람을 세웁니다. 도연은 무릎을 쳤습니다. 좋소. 참으로 좋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혜진을 한양으로 데려가고 싶소.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친다면 큰 그릇이 될 것이오. 소부는 눈물을 글썽였고 혜진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부는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머지않아 한양의 큰 어른이 너를 찾을 것이다. 반드시 따라가라고. 소부는 눈물을 닦으며 도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제 딸을 부탁드립니다. 염려하시오. 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겠소. 그날 오후 혜진은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책 몇 권, 어머니가 지어준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소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혜진아, 어디를 가든 내 본 마음을 잊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거라. 어머니, 저 잘 다녀올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혜진은 도연의 손을 잡고 말에 올랐습니다. 마부 석돌이 고삐를 잡았습니다. 아가씨, 한양은 무섭지 않소이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석돌은 순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부는 딸의 뒷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진은 말 위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운명의 길을 걷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양까지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험한 고갯길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도성의 큰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말 위에서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곳이 한양이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그곳. 거리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양반과 가마가 지나가고 상인들이 짐을 이고 지고 다녔습니다. 기와집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나주 고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화했습니다. 석돌이 말 고삐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곧 대감마님 댁에 도착하겠습니다. 도연의 저택은 남산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 그 안으로 보이는 기와 지붕들. 혜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하인들이 나와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대감마님, 편히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수고들 했다. 도연은 말에서 내려 혜진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자, 혜진아. 이제부터 이곳이 내 집이다. 그때 안채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부인이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으며 얼굴에는 차갑고 단정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소희, 도연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자 반갑게 다가왔으나 혜진을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영감,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아, 지방 순시 중에 만난 아이요. 총명하고 덕이 있어 데려왔소. 소희는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초라한 모습. 하지만 얼굴은 맑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소희는 묘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영감, 천한 아이를 왜 집안으로 데려오신 것입니까? 이 아이를 교육시켜 볼 생각이요. 글도 가르치고 예법도 익히게 하려 하오.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글을 가르친다? 예법을 익힌다? 그것은 양반과 규수에게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양녀로 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천천히 생각해 보겠소. 우선은 집안일을 거들게 하되 글 공부도 시켜보려 하오. 소희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겉으로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연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소희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희는 차갑게 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리 따라오너라.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대감마님이 데려오신 아이구나. 천한 신분 같은데 왜 데려오셨을까? 소희는 혜진을 행랑채 구석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을 쓰거라.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거라. 알겠느냐? 예, 마님. 혜진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는 혜진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돌아섰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혜진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고 구석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혜진은 작은 짐을 내려놓고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안채에서는 소희와 딸 이서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17살로 곱게 자란 규수였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으며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눈빛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누구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방에서 데려온 천한 거지아이다. 왜 데려오신 거예요? 소희는 차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예법을 익히게 하신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양녀로 들이시려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심상치 않다. 조심해야 한다. 서윤은 부채를 펼쳐 얼굴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를 잘 지켜봐야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훔치려 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우리가 잘 감시해야 한다. 모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진의 고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와 부엌에 채웠습니다. 온종일 빨래를 하고 방을 청소하고 부엌 일을 도왔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혜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대감마님이 데려오셨다면서 일은 여종처럼 하네. 마님께서 일부러 고되게 시키시는 것 같아.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하는 걸 보면 대단하긴 해. 그 무렵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던 석돌이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는 혜진이 물을 깃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석돌 아저씨. 이 집안 사람들, 입 조심하시게. 마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니. 석돌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린 하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아가씨, 응? 제 이름은 월담이에요. 같이 일하게 됐어요. 월담은 겁이 많아 보였지만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나는 혜진이야. 잘 부탁해.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는 조심하세요. 마님이랑 아가씨가 무섭거든요. 월담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은 월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조심할게. 그날 밤, 혜진은 방으로 돌아와 짐 속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천자문이었습니다.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책장을 펼쳤습니다. 한자 한자 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하인 하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 종년이 밤중에 뭘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퍼졌습니다. 혜진이 밤중에 책을 읽는다더라. 종년이 글을 읽다니 한심한 일이야. 대감마님이 가르쳐 주신 건가? 소문은 곧 안채로 번졌습니다. 소희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저 거지아이가 밤중에 책을 읽는다고? 예, 마님.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소희는 서윤을 불러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저 아이가 점점 도를 넘고 있다.
종련 주제의 글을 읽다니. 어머니, 제가 한번 떠보겠어요. 서윤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혜진이 마당을 쓸고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화려한 치마를 휘날리며 다가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혜진이라는 아이지? 예, 아가씨. 혜진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밤중에 책을 읽는다며? 종련이 무슨 글을 안다고?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글을 익혀도 소용없어. 너는 평생 종련일 뿐이야. 감히 우리 집안의 양녀가 되겠다는 꿈은 꾸지도 마. 혜진의 손이 빗자루를 쥔 채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만족한 듯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과연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따라가거라. 하늘의 뜻을 따르거라. 혜진은 눈물을 닦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라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도연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안채에서 혜진 아가씨를 곱게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켜봐야 한다. 스스로 견뎌내야만 진정으로 강해진다. 그러나 염려 말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도연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겪을 시련이 얼마나 혹독할지.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야만 진정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밤은 깊어갔고 남산골 대감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한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매서웠습니다. 혜진의 손은 이미 동상으로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끝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발은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두터운 속옷을 입고 손에는 손난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진을 보자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혜진, 이리 오너라. 예, 마님. 혜진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소희는 혜진의 손을 보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 터진 살갗.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더구나. 마님 옷에 얼룩이 남았다고 했다. 죄송합니다, 마님. 다시 빨겠습니다. 다시 빨다니? 늦었다. 소희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오늘 개천으로 가서 집안 빨래를 모두 다시 해오라. 혜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개천. 이 추운 날씨에 얼음이 얼기 시작한 개천에서 빨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그러나. 무슨 그러나?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소희는 돌아서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어서 가거라. 해가 지기 전에 다 빨아와야 한다. 만약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빨랫감을 챙겼습니다. 광줄이 가득 빨래를 담아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발이 날렸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움츠리고 걷고 있었습니다.
개천에 도착했을 때 혜진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개천 가장자리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고 물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물에 담갔습니다. 순간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손끝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으나 곧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진은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렸습니다. 손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고 물에 닿을 때마다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그것조차 곧 뺨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버텨야 한다. 이것도 시련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 하늘의 뜻을 따르라고. 혜진은 이를 악물고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손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빨래를 다 빨고 나자 해는 이미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무거운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가 졌구나. 약속대로 저녁밥은 없다. 예, 마님. 혜진은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빨래를 받아들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빤 건지 모르겠구나.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그 말을 남기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행랑채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궁이에 불도 지펴지지 않았고 이불도 얇았습니다. 혜진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몸은 부들부들 떨렸고 손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 놓아 울고 싶었으나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혜진은 입을 손으로 막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추위를, 이 고통을, 이 멸시를.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연이었습니다. 중년의 하녀, 말수 적지만 눈빛은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항아리와 천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복연은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쑥즙입니다. 손에 바르세요. 조금이라도 나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연은 천 조각으로 혜진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견디세요, 아가씨.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쑥즙을 손에 발랐습니다. 따끔했지만 조금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로와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화로를 내려놓고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렇게... 마님께서 빨래를 다시 하라고 하셔서.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곧 깊은 한숨으로 삼켰습니다. 그는 품에서 약을 꺼내 혜진의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아프겠구나. 참아라. 괜찮습니다, 대감마님. 도연은 혜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렸으나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강하구나. 도연은 담요를 혜진에게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왜 너를 이 시련 속에 두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꽃은 말이다. 도연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핀다. 철은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강해진다. 너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시련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대감 마님께서는 아셨습니까? 마님께서 저를 괴롭히신다는 것을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래도 지켜보았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막으면 너는 약해진다. 스스로 견뎌내야만 진정으로 강해진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잃지 마라. 지금은 춥고 어둡지만 반드시 봄이 온다. 도연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이 화로로 몸을 녹이고 내일을 위해 쉬어라. 그리고 책을 계속 읽거라. 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 대감마님. 도연이 방을 나가자 혜진은 화로 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맹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금고를 수고롭게 한다. 혜진은 그 구절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구나. 지금의 고통은 저를 단련시키는 것이구나.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혜진의 가슴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견딜 것입니다. 이 추위도, 이 고통도, 이 멸시도 언젠가 봄이 오면 저도 꽃처럼 필 것입니다. 그날 밤 월담이 몰래 혜진의 방문 앞에 주먹밥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혜진은 아침에 그것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며칠 뒤 마구간에서 석돌이 혜진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석돌 아저씨. 이거. 석돌은 품에서 작은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장에서 사온 호떡입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혜진은 석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는 큰 사람 되실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석돌은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복연의 쑥즙, 월담의 주먹밥, 석돌의 호떡, 그리고 도연의 격려. 그 작은 따뜻함들이 혜진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혜진의 눈빛만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버티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시련을 견디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혜진의 손은 아물었고 몸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와 서윤의 냉대는 여전했습니다. 그해 3월, 남산골 대감댁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의 대신들과 한양의 명망 있는 양반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는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은 음식을 나르고 마당을 꾸몄습니다. 혜진도 부엌일을 거들며 연회 준비에 동원되었습니다. 복연이 혜진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오늘 조심하세요. 조정 대신들이 오신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부인들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사랑채 대청에는 술상이 차려졌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손님들을 맞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좌찬성 정석호, 예조판서 민재훈, 그리고 병조판서 한승우. 모두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나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한대감, 오랜만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소. 정석호가 말했습니다. 지방 순시를 다녀오신 뒤 첫 연회라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편히 즐기시기를 바라옵니다.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소희가 부인들을 맞이했고 서윤은 어머니 곁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 부인, 따님이 참 곱게 자라셨구려. 과찬이십니다. 아직 철부지입니다. 곧 혼처를 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들의 칭찬에 소희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흐뭇했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대감께서 지방에서 아이를 데려오셨다지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것은 집안일을 거들 아이를 데려온 것뿐입니다. 그냥 종년입니다. 그냥 종년입니까? 들리는 말로는 대감께서 특별히 아끼신다던데요. 소희는 차잔을 탁 내려놓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소문이 과장된 것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데려온 것뿐이지요. 그때 사랑채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잠깐 이리 와보시오. 소희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일어났습니다. 서윤도 어머니를 따라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대청. 도연은 대신들과 담소를 나누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방 순시 중에 특별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정석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아이라니? 관상도 귀하고 마음씨도 곱고 무엇보다 총명합니다. 오호, 그럼 한번 보고 싶군요. 불러보시지요. 도연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혜진을 이리 데려오라.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잠시 뒤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소박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나 자세는 단정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대청 아래에서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혜진, 어른들께 인사 올립니다. 대신들은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정석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도 단정하고 예의도 바르구나. 한대감, 과연 좋은 아이로군요. 과찬이십니다. 도연은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때 소희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들, 이 아이가 글을 조금 안다고 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소희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혜진을 창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흥미로워했습니다. 오, 여식이 글을 안다니 드문 일이로군. 좋소, 한번 들어보지요. 민재훈이 말했습니다. 소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 천한 거지아이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 정석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한 구절을 읊어보거라.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에 이르길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하였습니다. 순간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맹자의 구절이었으나 대학의 정신과 통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석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뜻을 아느냐?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서고 나라가 서야 사직이 지켜지며 사직이 지켜져야 임금의 자리가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청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승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어린 나이에 백성과 임금의 관계를 이토록 명확히 꿰뚫다니. 한대감, 이 아이는 범상치 않소이다. 제가 눈여겨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도연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를 잘 가르치시면 훗날 큰 인물이 될 것 같소. 혹시 양녀로 들이실 생각은 없으신지?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희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양녀, 저 천한 거지 아이를. 서유는 부채를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신들은 계속 혜진을 칭찬했습니다. 한대감, 복이 많으시오. 이런 인재를 얻으셨으니 과연 눈이 높으신 분답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물러나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신들 앞에서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마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아 부엌에서 월담이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해요. 저 멀리서 들었어요. 고마워, 월담아. 석돌도 마구간에서 나와 혜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참 훌륭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돌 아저씨. 복연은 멀리서 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안채에서는 소희와 서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차잔을 탁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저 거지년이 감히 큰 소리를 치느냐? 대신들 앞에서 백성이 임금보다 귀하다니. 서윤도 부채를 던지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아버지께서 양녀를 고려한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두면 저 거지아이가 정말로 우리 집안의 양녀가 될지도 몰라요. 소희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저 거지아이를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 저 거지아이에게 누명을 씌워서라도 내쫓아야 한다. 어머니,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소희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지. 분명히 있어. 머지않아 저 거지녀는 도둑의 누명을 쓰고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서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차가운 음모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행랑채에서 혜진은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잘한 것일까? 아니면 화를 자초한 것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혜진은 책을 덮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날 밤 남산골 대감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있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윤의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신랑감은 홍주백, 28살의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연회에서 혜진을 보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혼담을 위해 대감댁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홍주백은 사랑채에서 도연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감마님, 연애 때 배웠던 그 아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혜진을 말하는 것이요? 예. 참으로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천한 신분이라 하나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있소. 앞으로 큰 그릇이 될 것이오. 그 무렵 마당에서는 혜진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홍주백이 창을 통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으나 자세는 단정했고 움직임은 우아했습니다. 홍주백은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서윤이 보았습니다. 그녀는 혼담을 위해 사랑채 근처에 있다가 우연히 홍주백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 끝에 혜진이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질투가 불타올랐습니다. 감히 내 혼처 상대가 저 거지년을 보다니. 그날 저녁 서윤은 어머니 소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홍도령이 저 거지년을 쳐다봤어요.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소희는 차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저 아이를 빨리 내쫓지 않으면 제 혼사까지 망칠 것 같아요. 소희는 이를 갈았습니다.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구나. 내일 당장 움직이겠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랑채에서 아침 문안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대감마님, 하인들이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침을 놓았습니다. 무슨 병이요? 과로와 심한 염려로 기가 허해지셨습니다. 며칠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도연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혜진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쓰러지시다니. 도연은 혜진의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그가 쓰러지자 혜진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세요. 대감마님께서 편찮으시니 마님께서 움직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이제 때가 왔다. 어머니, 드디어 하시는 겁니까? 그래. 오늘 밤 내 비녀를 숨겨라. 그리고 내일 아침 없어졌다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저 거지년의 방에서 찾아낼 것이다. 서윤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옥비녀를 가져와 숨겼습니다. 값비싼 비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안채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 비녀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소희가 달려왔습니다. 옥비녀가 사라졌어요. 분명 어젯밤 여기 두었는데. 하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희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둑이 들었구나. 당장 집안을 수색하라. 하인들이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혜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저 아이의 방도 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당장 수색하거라. 혜진은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그녀의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비녀가 없어졌다. 내 방을 수색하겠다. 제 방을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인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짐을 뒤지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째서 없지?
분명 어젯밤에 넣었는데.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연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것이... 복연은 옥비녀를 내밀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마당에? 복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까치가 물고 가다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까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소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유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모두 물러가거라. 소희는 이를 갈며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혜진은 복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알았습니다. 복연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복연을 찾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저도 옛날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복연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마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소희와 서윤이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 비녀를 저 아이 방에 넣었는데. 복연, 그 계집종이 방해한 것이다. 소희는 이를 갈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노려야겠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그 무렵 병상에 누워있던 도연이 수행원을 불렀습니다. 내가 쓰러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님께서 혜진 아가씨를 모함하려 하셨습니다. 하나 복연이 막았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대감마님, 며칠만 더 쉬십시오. 혜진이 걱정이다. 내가 없는 사이 저 아이가 혼자 견뎌야 하니. 석돌이 마구간에서 혜진을 보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돌은 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가씨는 강한 분입니다. 이겨내실 겁니다. 월담도 몰래 혜진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저 무서워요. 마님이 또 무슨 짓을 하실까봐. 월담아, 괜찮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혜진은 월담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쓰러졌고 적들은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견디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시련을 버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혜진은 책을 펼쳤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 구절을 읽으며 혜진은 다짐했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도연은 사흘 만에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행원을 불렀습니다. 혜진의 집안을 조사하라.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모두 알아오라. 대감마님, 왜 갑자기? 묻지 말고 어서 가라. 수행원은 곧바로 나주로 향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수행원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문서와 족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보라. 혜진의 아버지 남춘택은 본래 남양 홍씨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남양 홍씨라니? 예. 30년 전 혜진의 조부께서 억울한 모함을 받아 관직을 잃고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 뒤 성을 바꾸고 나주로 숨어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수행호는 낡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족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남양 홍씨 가문의 계보가 적혀 있었고 혜진의 조부 이름이 선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은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로구나. 천한 신분이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억울한 누명으로 가문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도연은 곧바로 조정으로 향했습니다. 정석호와 민재훈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도연은 족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며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혜진 아이는 정당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 아니오? 그렇소. 3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시오? 남양 홍씨 가문이 영모로 몰렸던 일을. 정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오. 하나 그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소. 훗날 진실이 밝혀졌으나 이미 가문은 흩어진 뒤였소. 그렇다면 혜진의 신분을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소? 민재훈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오. 억울한 이의 후손을 천대할 수는 없소.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채로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앉으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연은 족보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소희는 문서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혜진의 족보요. 그 아이는 남양 홍씨 가문의 후손이요. 30년 전 억울한 누명으로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라오. 소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천한 거지아이라 멸시하던 그 아이가 사실은 우리와 같은 양반이었소.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혜진을 양녀로 삼겠소. 이제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시오. 영감, 물러가시오. 소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이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희는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어머니, 저 아이가 양반가 후손이었다. 영감께서 양녀로 삼으신다고 하셨다. 서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혜진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앉거라.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혜진이 앉자 도연은 족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혜진아, 이것을 보거라. 혜진은 문서를 보았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너의 조부는 남양 홍씨 가문의 후손이었다. 3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했으나 본래는 명문가의 자손이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만졌습니다. 저희가 양반이었습니까? 그렇다. 너는 천한 신분이 아니다. 억울하게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글을 가르치셨을 것이고 하늘이 너를 부를 것이라 말씀하셨을 것이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혜진아, 이제 너를 내 양녀로 삼겠다. 정식으로 이 집안의 일원으로 맞이하겠다. 대감마님, 고생 많았다. 이제 떳떳이 고개를 들어도 된다. 그 소식은 곧 집안 전체로 퍼졌습니다. 복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석돌은 마구간에서 기뻐했습니다. 월담은 혜진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다행이에요. 하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혜진 아가씨가 양반가 후손이었다니 우리가 함부로 대했구나. 이제 양녀가 되신다니
조심해야겠어. 며칠 뒤 조정에서 정식으로 혜진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정석호와 민재훈이 대감댁을 방문했습니다. 혜진 아가씨, 축하하오. 이제 떳떳한 양반의 후손으로 인정받았소. 감사합니다, 대감마님들. 혜진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홍주백도 찾아왔습니다. 혜진 아가씨, 제가 연회에서 느낀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본래 귀한 분이셨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연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아니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가씨께서 스스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석돌도 멀리서 혜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월담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 월담아. 이제 시작이야. 혜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시련을 견뎌낸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정식으로 도연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행랑채가 아닌 안채의 작은 사랑방에서 지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겸손했고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아, 임금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네. 혜진은 놀랐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너의 이야기를 임금께 아뢰었다. 임금께서 직접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 제가 임금님을 뵙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평소처럼 진실을 말하면 된다. 며칠 뒤 혜진은 도연과 함께 궁궐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대궐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궁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전함, 임금이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조정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정석호, 민재훈, 한승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혜진이라 하는 아이가 바로 너냐? 임금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으나 따뜻했습니다. 예, 전하. 소녀 혜진이옵니다. 혜진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 단정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들으니 내가 백성과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하더구나. 과찬이옵니다, 전하. 과찬이 아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임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임금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이옵니다. 백성의 고통? 예. 백성이 굶주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돌보는 자이기에 백성의 고통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백성의 고통을 어찌 해결해야 하겠느냐? 먼저 귀를 열어야 합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만 있으면 낮은 곳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신하들의 말만 듣지 말고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직접 보고 들어야 합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짐이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다. 혜진아, 내 말이 옳다. 혜진은 다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혜진아, 앞으로 궁에서 여관으로 일하겠느냐? 혜진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머지않아 한양의 큰 어른이 너를 찾을 것이다. 반드시 따라가거라. 그것이 내 운명이다. 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녀가 아는 것은 아직 적습니다. 하나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배우고 익히며 나라를 위해 힘을 쓰고 싶습니다. 임금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 겸손함과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 내일부터 궁으로 들어와 여관으로 일하거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혜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혜진은 대전을 나왔습니다.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드디어 왔구나. 아버님. 혜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나를 떠나야 하는구나. 아닙니다. 아버님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도연은 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댁에서는 작은 송별연이 열렸습니다. 복연이 눈물을 흘리며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궁에 가시면 편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복연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아니셨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석돌도 마구간에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아가씨, 제가 처음 한양으로 모시고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궁으로 가시는군요. 석돌 아저씨, 건강하세요. 월담은 혜진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가씨,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월담이가 보고 싶을 거야. 건강하게 잘 지내.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책 몇 권,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나주에서 가져온 작은 놀이개. 도연이 사랑채에서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아, 마지막으로 당부하마. 예, 아버님. 언제나 겸손하거라. 높은 곳일수록 더욱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백성을 잊지 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거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혜진은 대감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도현, 복연, 석돌, 월담이 모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관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아가씨께서 머무실 처소입니다. 작지만 단정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궁궐의 정원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나주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초가집, 어머니 소분, 그리고 아버지 남춘택.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하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혜진은 품에서 어머니께 쓸 편지를 꺼냈습니다. 붓을 들어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궁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편지를 다 쓰고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꿈을 꾸었습니다. 연못 위에 붉은 연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고요히 아름답게 피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명을 이루었구나. 이제 내 길을 걸어가거라. 혜진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일어나 단정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주의 가난한 소녀 혜진은 이제 궁궐의 여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 소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 그것이 혜진을 여기까지 이끌었고 앞으로도 그녀를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혜진은 고난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은 세상을 향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춘풍야담이었습니다.